우리는 결혼한 지 올해로 5년 차가 되었다. 남들은 5년이면 권태기가 찾아온다거나 서로의 단점만 눈에 들어와 다투기 바쁘다고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었다. 아내 지은은 내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나 또한 지은에게 늘 다정한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 부부의 삶이 이토록 안정적일 수 있었던 데에는 지은의 오랜 친구인 미경이 곁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준 덕분도 컸다. 미경은 지은과 대학 시절부터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 둘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 시간을 보낼 만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다. 처음에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아내의 친구가 너무 자주 드나드는 것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기우였다. 미경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손에 맛있는 디저트를 들고 오거나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아내의 기분을 살뜰히 살펴주는 센스 있는 친구였다. 나는 그런 미경을 보며 아내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우리 집 거실은 미경이 가져온 웃음소리로 늘 화기애애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와인과 함께 간단히 먹을 치즈와 과일을 사들고 들어왔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미경이었다. 미경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지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지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밝은 생기가 돌고 있었다. 오빠 왔어요? 오늘 미경이가 새로 나온 파스타 소스 레시피를 알려주겠다면서 일찍 왔더라고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와인을 세팅하며 미경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와요, 미경 씨. 오늘도 지은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나 봐요? 네, 형부. 지은이가 요즘 부쩍 요리에 관심이 많아져서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수다 좀 떨려고 왔죠. 미경은 거리낌 없이 대답하며 거실 테이블을 정리해 주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미경이 직접 가져온 샐러드와 지은이 준비한 메인 요리가 놓였다.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부터 회사 업무, 그리고 다가올 휴가 계획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고 나는 내 아내가 이렇게 좋은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다. 아내의 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나는 잠시 와인을 채우기 위해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향했다. 와인잔을 다시 들고 식탁으로 돌아오던 길, 나는 무심결에 두 사람 쪽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나를 등지고 앉아 있었고 내 시야에 미경의 얼굴이 정면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 순간 미경의 표정이 이상했다. 방금까지 나를 향해 웃어 보이던 그 밝고 친근한 얼굴이 아니었다. 미경은 내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아주 그윽하고 깊은 눈빛으로 지은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친구를 향한 다정함이라기엔 지나치게 노골적이었고 무언가 억눌린 갈망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 소름이 돋았던 것은 미경이 입가에 띄운 옅고 비밀스러운 미소였다. 마치 둘만이 아는 세상 속에 빠져있는 듯한 그 기묘한 미소는 내가 방금까지 느꼈던 안온한 행복을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멈춰선 채 그 짧은 찰나에 마주친 낯선 공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집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거실을 채우는 웃음소리의 주인이 항상 아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오랜 친구인 지은 씨가 우리 집을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아내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방문이라 생각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아내가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남편으로서 고맙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친밀함은 서서히 선을 넘기 시작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거나 함께 저녁을 준비할 때도 지은 씨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우리 부부 사이의 사소한 습관이나 취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때로는 아내보다 더 자연스럽게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 음료를 꺼내 마시거나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편안하게 쉬었다. 어느 날 저녁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현관 도어락 소리와 함께 지은 씨가 들어왔다. 미리 연락도 없었다. 두 사람 분위기가 너무 좋네? 나도 끼워줘 라고 해맑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를 파고드는 그녀를 보며 나는 입가에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다. 그녀는 교묘했다. 직접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는 방식이 아니었다. 대신 나와 아내만이 공유해야 할 추억을 거론하며 대화의 흐름을 본인들만의 세계로 끌고 갔다. 우리 예전에 그 여행 갔을 때 진짜 웃겼잖아. 기억나? 라며 아내와 눈을 맞추고 깔깔거리는 모습은 곁에 있는 나를 순식간에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내는 지은 씨의 말에 완전히 몰입해 내 존재를 잠시 잊은 듯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대화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식탁 구석에서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대화는 겉돌았고 금세 다시 둘만의 밀담으로 돌아가곤 했다.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실 한복판에서 철저히 소외된 이방인이 된 것 같았다. 점점 더 지은 씨가 우리 집의 인테리어처럼 느껴질 무렵 아내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나를 기다려주거나 주말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던 아내였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말을 건네기도 전에 오늘 지은이랑 보기로 했어. 먼저 자요. 라며 가방을 챙겨나가기 바빴다.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면 대답은 항상 같았다. 이미 지은이랑 약속 잡았는데 어떡하지? 라며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금요일 밤 나는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지은 씨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 이번 주말엔 우리 둘이 좀 나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단칼에 거절했다. 이번 주말은 지은이랑 벌써 계획 다 세워놨어. 갑자기 왜 그래? 피곤하게 라며 차가운 말투로 쏘아붙인 뒤 나를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그녀의 차가운 냉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아내는 이제 나와의 밤을 피하기 위해 지은 씨라는 방패 뒤로 완벽하게 숨어버렸다. 남겨진 거실의 정막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다는 것을. 내 아내의 시선 끝에는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집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하나 세워진 것만 같았다. 아내의 곁에는 늘 친구가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내가 결코 끼어들 수 없는 깊고 은밀한 궤도를 따라 흘러갔다. 그날도 그랬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주방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친구는 마치 나 들으라는 듯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진짜 예전만큼 설레? 남편이 다정하긴 한데 가끔은 너무 사무적이라고 해야 하나.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잖아. 순간 내 손에 쥐어있던 책장을 넘기던 손가락이 멈췄다. 아내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다. 아내는 그저 나직하게 웃음으로 화답했을 뿐 그 말이 틀렸다고 단호하게 부정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파헤치려 할수록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예전 같았으면 농담으로라도 받아쳤을 텐데 요즘 아내는 마치 친구의 말이 진리라도 되는 양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다음 날 친구는 은근슬쩍 내 앞에서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예전처럼 밝게 인사하는 대신 아내를 보며 안쓰럽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언니, 오늘도 야근이야? 언니는 정말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 나 같으면 벌써 폭발했을 텐데. 그런 말들이 툭툭 던져질 때마다 아내의 표정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게 쌓여 우리 사이에 작은 균열이 되었다. 나는 아내를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내의 무관심과 짧은 대답뿐이었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그 온기는 고스란히 그 친구에게로 옮겨간 것만 같았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평행선을 달리는 두 사람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아내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따라 아내가 소파 위에 두고 간 가방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가슴이 심하게 방망이질 쳤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낯선 질감의 작은 벨벳 상자가 손에 잡혔다.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이런 종류의 선물을 사준 적이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 팔찌가 빛을 내며 드러났다. 그것보다 더 나를 숨막히게 한 것은 상자 밑바닥에 깔려있던 작은 쪽지였다. 드디어 찾았네. 언니 손목에 훨씬 잘 어울릴 거야.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우리만을 위해 시간을 써줘. 삐뚤빼뚤하지만 확실한 필체. 그 옆에는 아주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내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다. 이것은 친구가 아내에게 건넨 선물이었고 쪽지에 담긴 그 우리라는 단어는 내 자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쪽지를 구긴 채 아무도 없는 적막한 거실에서 아내의 방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내가 모르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아내의 비밀스러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도 아내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던 TV 소리도 멈추고 온 집안은 정막만이 감돌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내가 마시다 남긴 와인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세상까지 이어져 온 알 수 없는 거리감, 그리고 아내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던 그 친구의 웃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아내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거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평소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는 항상 핸드폰을 분신처럼 챙기던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려던 것뿐이었다. 그러나 내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리는 순간 알림창에 떠있던 메시지 하나가 내 시선을 낚아챘다. 친구였다. 잠금 해제는 필요 없었다. 아내의 핸드폰은 항상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창이 띄워져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오빠 자는 거 확인했어? 아까 너무 아쉬웠어. 보고 싶어. 라는 문장이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어지는 메시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내가 출장을 갔던 날, 밤늦게 집으로 찾아와 나누었던 은밀한 시간들. 내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짓말들까지 전부 적혀 있었다.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눈 대화 속에서 나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아니,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우정을 존중하고 아낌없이 지원했던 모든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연극의 소재였을 뿐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이 요동쳤다. 분노보다는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나를 집어삼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내의 평온한 숨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올 때마다 나는 내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다시 한번 내용을 훑어보았다. 비밀 데이트, 완벽한 연기, 남편은 바보 같은 단어들이 가시가 되어 내 가슴을 찔러왔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당장이라도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내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바보로 만들었는지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분노로 뒤섞인 머릿속으로 서늘한 공포가 스며들었다.
나는 당장 아내를 깨워 따지기로 마음먹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설정 메뉴로 잘못 들어간 화면에서 무언가 기이한 아이콘을 발견했다. 낯선 이름의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가진 채 실행 중이었다. 단순히 설치된 앱이 아니었다. 상세 정보를 눌러 확인한 정보는 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 앱의 개발자 정보란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아내의 친구, 그 친구의 계정이었다. 내 핸드폰과 연동되어 있었고 실시간 위치 추적은 물론이고 내 통화 기록과 메시지까지 전부 동기화되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내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거실에서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본 이 순간조차도 그 친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거실의 조명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집안 어디에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눈동자가 느껴졌다. 휴대폰을 든 손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노출되고 있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결에 깬 아내가 비몽사몽 한눈으로 거실을 향해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쥔 상황에서 그녀와 마주치고 말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한 채 그녀가 일하는 카페로 향했다. 어젯밤 아내 휴대폰에서 보았던 그 문자 메시지들이 내 눈앞에서 자막처럼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자기야, 보고 싶어. 어제 그 시간 너무 좋았어. 그 단어들이 주는 충격은 단순히 배신감을 넘어 내 삶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하고 우리 부부의 소중한 손님으로 대접했던 그 여자가 내 아내와 그런 관계였다니.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는 기척을 느끼자 그녀는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 형부? 여기는 웬일이에요? 언니랑 같이 오기로 한 거 아니었죠? 가증스러운 연기였다. 나는 자리에 앉아 묵묵히 그녀를 응시했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우리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 다 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그녀는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형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언니가 워낙 친해서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혹시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언니가 형부 요즘 스트레스 심해서 헛것이 보일 수도 있다고 걱정하던데 진짜 그러시나 봐요. 그녀는 너무나 당당했다. 오히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장난이라고요? 사랑해,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같은 말들이 당신들한테는 일상적인 장난입니까? 당신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내 아내랑 무슨 짓을 벌인 거야? 그녀는 이제 불쌍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와, 형부, 진짜 실망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저랑 언니의 우정을 더럽히세요? 저랑 언니는 자매 같은 사이예요. 형부가 우리 사이를 질투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망상에 빠져 있을 줄은 몰랐네요. 지금 형부 그 태도 언니가 알면 진짜 상처받을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편집증적인지 스스로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마치 피해자인 양 눈시울까지 붉혔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형부, 그만하세요. 더 이상 추해지기 싫으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형부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인데 그녀의 교묘한 화술 앞에 나는 졸지에 정신 나간 남편이 되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이 그녀를 저렇게 당당하게 만든 걸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아내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아내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질렀다.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모욕을 줘? 내 친구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장 전화해서 사과해. 당신이 지금 무슨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그 사람한테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그녀가 보여준 그 싸늘한 미소는 아직도 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는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나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우던 그 태도. 하지만 그녀의 당당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야겠다는 오기가 나를 움직였다. 나는 아내가 잠든 늦은 밤, 거실의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녀가 말한 단순한 친구라는 가면을 찢어버리기 위해 나는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그녀의 뒷조사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밤낮을 지새우며 찾아낸 자료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우리 가족이 10년 전 겪었던 그 비극적인 사업 실패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원수 같은 경쟁업체. 놀랍게도 그녀의 본명은 그 회사의 대표였던 자의 딸이었다. 과거 우리 아버지가 그들의 부정을 고발하며 그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그 복수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아내의 곁에 접근했던 것이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독하리만큼 치밀하게 설계된 복수극이었다. 내 손이 떨려왔다. 그녀가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들, 아내에게 주입했던 그 독한 말들,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했던 그 모든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애정 행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고 최종적으로는 파멸을 선사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였다. 그녀의 SNS 계정 뒤편에 숨겨진 기록들 속에는 우리 집의 내부 구조, 내가 없는 시간에 대한 상세한 분석, 심지어 아내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을 공략하는 방법까지 적혀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아내는 복수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녀를 집안의 귀빈처럼 대접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흔적을 쫓아 우리 가족의 법인 계좌와 개인 자산 관리 기록을 열람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 친구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최근 모든 재산 관리와 명의 변경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그녀에게 위임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숫자들이 나의 눈을 의심케 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예금, 심지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의 담보까지.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은밀하게 그녀가 관리하는 유령 회사들로 분산되고 있었다. 아내는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사랑하는 친구의 부탁이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아내의 도장은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 여자에게 넘겨주는 칼날이 되어 있었다. 모든 재산이 그녀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 그 아찔한 실체를 마주한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쌓아올린 삶이 이미 그 여자의 손안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갈 준비를 마친 채 나는 이제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기 직전이었다. 그 여자는 치밀했다. 내가 그녀의 과거를 알아냈다는 사실을 직감한 걸까? 그날 이후 그녀는 숨죽이는 대신 오히려 대담하게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감이 도망갈 구멍을 막아버리듯 그녀는 우리 집의 공기마저 자신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거실에는 나와 아내가 함께 공유하던 온기 대신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던 눈빛이 아니라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여보, 대체 나한테 왜 그래?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아내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 옆에는 항상 그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쥐고 마치 나를 악마라도 되는 양 보호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아내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어. 그 사람 요즘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하대. 너를 의심하는 것도 다 병적인 망상이라더라.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녀는 교묘하게 나의 과거 행적을 왜곡했다. 내가 우연히 마주친 거래처 직원과의 미팅조차 아내에게는 외도로 둔갑했고, 내가 휴대폰을 확인했던 행위는 아내를 감시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파렴치한 범죄가 되었다. 아내는 이미 그 여자의 주술에 걸린 듯 내가 하는 모든 변명을 거짓말로 치부해버렸다. 내가 진실을 말하려 할수록 아내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만 더 깊게 쌓여갔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싶어? 내가 정말 미쳐서 당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 제발 눈을 좀 떠봐. 나는 울부짖듯 외쳤지만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볼 뿐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그 여자가 비릿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여자의 눈은 승리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를 가정 내의 가해자로 만드는 정교한 심리전만을 펼쳤다. 아내는 이제 식사도, 대화도, 심지어 잠자리까지 나를 완벽하게 거부하며 그 여자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했다. 나는 집안에서 그 어떤 존재감도 없는 그저 불청객에 불과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의 조명이 유난히 창백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아내는 퇴근한 나를 거실에 앉히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그렇듯 그 여자가 서서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신이 내 일상에 얼마나 큰 짐이 됐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아내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건조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듯한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 위에는 명확한 글씨체로 이혼 소송 준비 서류라는 단어가 박혀 있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다. 아내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만하자 우리. 나 더 이상 당신의 그 소름 끼치는 망상과 집착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내 친구가 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난 벌써 당신 때문에 무너졌을 테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서명해. 더 이상 취해지지 말고. 그녀의 옆에서 그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마치 복수의 완성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얼굴이었다. 서명해요. 그게 당신이 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니까. 아내는 펜을 내 손에 쥐어주며 나를 압박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크게 들려갔다. 밖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나는 지금 이 집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여자가 내뱉는 나지막한 독촉이 내 심장을 짓눌렀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다. 아니, 이미 끝나버린 것일까? 나는 펜을 든 채 차가운 이혼 서류와 아내의 단호한 눈빛, 그리고 그 뒤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를 번갈아 보며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가면을 쓴 자리였다. 내 아내는 평소처럼 그 여자, 지수의 손을 꼭 잡고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웃고 있었다. 나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여자, 지수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배어 있었다. 나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식당 테이블 중앙에 놓인 노트북에 연결했다. 잠깐 다들 하던 말씀 멈추시고 이것 좀 보시죠. 나의 차분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에 거실의 웃음소리가 단번에 잦아들었다. 아내가 나를 쏘아보며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엔터키를 눌렀다. 커다란 벽걸이 TV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내가 사설 탐정을 통해 수집한 지수가 내 아내와 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벌인 치밀한 계획들이 담긴 증거였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오며 다정하게 입을 맞추는 사진들이 올라왔다. 장모님은 충격에 휩싸여 찻잔을 떨어뜨렸고 장인어른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조작이야! 이 사람이 합성한 거라고! 라며 발악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화면은 지수가 과거 우리 집안에 품었던 앙심,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녀의 뒤틀린 복수심을 증명하는 녹취록과 이메일 내역들로 넘어갔다. 봤지, 지수야? 네가 왜 내 아내를 유혹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 했는지 이제는 다들 알게 될 거야. 내 말에 아내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그리고 지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지수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만이 아내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나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마우스를 클릭했다. 이제껏 지수가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며 아내를 얼마나 경멸하고 그녀를 바보 같은 인형 취급하며 비웃었는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들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 지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아내의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 걔는 정말 순진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그 병신 같은 남편이 쫓겨나면 걔 재산은 다 내 차지라고. 걔가 내 발밑에서 울며 매달릴 날이 머지 않았어. 화면 속 지수의 표정은 악마 그 자체였다. 화면 밖의 실제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그 영상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수의 손을 잡고 내 편을 들려던 그녀의 표정이 산산조각 났다. 화면 속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낄낄거리는 지수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대고 죽은 듯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우정이 사실은 가장 잔혹한 흉기였다는 진실이 내려앉고 있었다. 아내는 이제 지수를 바라볼 수도 나를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된 날, 그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내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옆에서 당당했던 친구, 아니 그 상간자의 표정은 갈 곳을 잃고 일그러져 있었다. 내 손에 쥐어진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기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서서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우리 집, 그리고 나의 신뢰가 얼마나 허망하게 짓밟혔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양가 부모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장모님은 자신의 딸이 동성 친구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오열하셨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더 할 필요도 의미도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짐을 싸기로 결심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상간자인 그 친구에게는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제 감정적인 호소는 끝났다. 차가운 법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며칠 후 짐을 정리하며 아내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이제 친구에게 버림받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위기에 처한 채 처절한 고립 속에 놓여 있었다. 나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비참함이 가득했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뒤였다. 이미 늦었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그저 내가 내뱉은 거짓말의 파편들일 뿐이야. 나는 내 목소리가 그토록 무미건조하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 그녀는 내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몸을 돌렸다.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할 시간이었다. 복수나 원망보다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관계를 끊어내고 다시 평온을 찾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유일한 과제였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음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다. 그녀가 넋을 잃고 쳐다보지 않는 사이 화면 위로 마지막 메시지 알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가 다 계획해둔 대로 될 거야.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 넌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쫓겨나다시피 상황이 종료된 줄 알았는데 이것은 과연 정말로 끝인 걸까? 아니면 이 비극의 주인공들이 만들어낸 더 거대하고 음습한 보복의 서막일까?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다. 나를 향한 그림자가 아직도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다.